서울대공원 맹수사에 들이온 아침은 유난히 무겁고 축축했다. 새벽녘부터 쏟아진 가을비가 멈춘 지 한참이건만 콘크리트 바닥과 철창 사이에는 습기 섞인 냉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맹수들의 야성적인 포효 소리마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한 날이었다. 그러나 사육사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진짜 먹구름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시베리아 호랑이 내실 안에 있었다. 그곳에는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야 할 생명의 탄생 대신 차가운 절망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일주일 전 동물원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던 암컷 호랑이 금옥이 3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경사였다. 금옥은 늠름한 수컷 호랑이와 짝짓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임신 기간 내내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사육사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24시간 교대 근무를 서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새끼들이 세상에 나올 때 그들은 온몸으로 환호하며 생명의 신비에 감격했다. 하지만 그들의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다. 금옥은 새끼를 낳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외면했다. 본능적으로 젖을 찾으려 기어가는 새끼들을 차갑게 무시했고 심지어는 가까이 다가오면 낮은 경고음을 내며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어미의 행동은 사육사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금옥이 첫 출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모성 본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론도 눈앞의 현실을 설명해주지 못했다. 금옥의 눈빛은 비정하게 차가웠고 그 안에는 자신이 낳은 새끼들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단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다. 사육사들은 필사적으로 새끼들에게 인공 포유를 시도했다. 영양가 높은 특제 분유를 먹이고 최대한 어미의 품과 비슷한 온도를 유지해주려 노력했다. 그러나 새끼들의 상태는 날마다 악화되었다. 어미의 따뜻한 청아, 스킨십이 없는 상태에서 새끼들은 급격히 무기력해졌고 활력을 잃어갔다. 결국 태어난 지 3일째 되던 날 밤 가장 약했던 첫째가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이틀 후에는 둘째마저 숨을 거두었다. 새벽녘에 싸늘하게 식은 몸을 발견한 사육사 최민우는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눈물은 무력감과 죄책감의 혼합체였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마리뿐이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수컷, 한결이었다. 한결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형제들에 비해 조금 더 건강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긴 마찬가지였다. 몸무게는 고작 1kg 남짓. 천 유지조차 혼자서는 버거워 보였다. 사육사들은 그를 투명한 인큐베이터 안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인큐베이터는 최첨단 기술로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조절했지만 그 안에는 금옥의 따뜻한 털 대신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한결은 미약하게 끙끙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 작은 울음소리는 마치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외침처럼 들렸다. 원장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사육사들의 회의실은 침묵 속에 무거운 한숨만 오갔다. 동물원장 이대호는 굳게 담은 입술을 떼지 못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동물들을 돌봐온 그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미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인공포유는 계속하고 있지만 분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맹수 새끼에게는 어미의 핥아주는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새끼의 혈액순환과 배변 활동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게 없으니 한결이는 계속 불안해하고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베테랑 사육사 박상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말 그대로 이 동물원의 산증인이었다. 그의 말에는 어떤 불필요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깊은 고뇌를 담고 있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핥아주기라도 해야 한다는 건가? 한 젊은 사육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렸다. 모두가 그의 심정을 이해했지만 딱히 내놓을 해법이 없었다. 한결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더 이상 절망적인 현실을 견뎌낼 힘이 없어 보였다. 그때 박상현이 천천히 모두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단호했다. 그는 굳게 닫혔던 입술을 다시 한번 열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상현에게로 향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메이와 태산이에게 한결이를 맡겨보는 건 어떻습니까? 박상현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회의실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메이와 태산이는 이 동물원에서 수년째 길러온 진돗개 부부였다. 특히 암컷 메이는 얼마 전 건강한 새끼들을 낳아 성공적으로 키워낸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지극한 모성애로 유명했다. 하지만 상대는 호랑이였다. 말도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젊은 사육사 민우였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박상현을 쳐다보았다. 트렁크에라도 넣어 인공으로 냄새를 묻히면 또 모를까. 종이 다른 동물을 어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맹수인 호랑이 새끼를 보고 공격이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진돗개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강한 견종입니다. 민우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영역에 대한 배타성이 매우 강했다. 아무리 모성애가 강하다 해도 자신의 새끼가 아닌 맹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찬반 논란으로 뜨거워졌다. 민우 말도 맞네. 맹수와 개를 한 공간에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해.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만 한결이는 이대로 두면 죽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인공 포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다시 원장 이대회계로 향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결이의 가냘픈 울음소리와 메이의 따뜻한 눈빛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러나 감성적으로는 한결이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긴 침묵 끝에 이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어려 있었다. 박 반장 말대로 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한결이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한결이의 운명을 건, 그리고 메이와 태산이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내일 아침, 과연 기적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인가, 아니면 본능의 벽 앞에 좌절하게 될 것인가. 서울대공원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진돗개 사육장은 여느 맹수사나 초식동물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맹수의 우리에서 느껴지는 야성적인 긴장감이나 초식동물들의 느긋한 평화로움 대신 이곳에는 정돈된 일상과 굳건한 신뢰가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이곳의 주인은 바로 태산과 매화였다.
수컷인 태산은 한눈에 봐도 늠름하고 당당한 체구를 자랑했다. 그의 털은 하얗고 깨끗했으며 곧게 선 귀와 꼬리는 어떤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용맹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암컷인 매화는 태산보다 체구는 작았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스했다. 그녀는 주인인 사육사에게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매우 강한 전형적인 진돗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태산과 매화는 단순한 짝을 넘어선 완벽한 동반자였다. 태산이 우리 주변을 끊임없이 순찰하며 외부의 낯선 기척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매화는 조용히 그의 뒤를 지키며 언제든 그의 옆에 설 준비를 했다. 그들의 관계는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불과 한 달 전, 매화는 3마리의 건강한 강아지를 낳았다. 그녀는 그 작은 생명체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모든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품과 젖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매화의 모성애는 사육사들 사이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었다. 바로 그 지극한 모성애가 원장 이대호와 박상현 반장이 마지막으로 걸어본 희망의 끈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살 틈을 비집고 들어올 무렵, 박상현 반장과 사육사 민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한결이를 조심스럽게 인큐베이터에서 꺼냈다. 한결이는 담요에 폭 쌓여 있었고 그의 작은 몸에서는 미약한 열기만 느껴졌다. 민우는 어제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냈던 터라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교차했다. 박 반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라도 매화나 태산이가. 민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매화와 태산이를 누구보다 아꼈고 그들에게 해가 되는 상황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박상현은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나도 불안하다. 하지만 지금 한결이는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 방법이 유일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들은 먼저 한결이의 몸에 매화와 태산이의 소변을 묻혔다. 소변은 동물의 세계에서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 중 하나였다. 만약 한결이에게서 낯선 냄새가 난다면 매화는 본능적으로 그를 공격하거나 버릴 가능성이 높았다. 사육사들은 한결이가 최대한 자신의 냄새를 감추고 매화와 태산이의 냄새를 흡수하도록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박상현은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우, 문을 열고 한결이를 살짝 들여보내게. 그리고 나는 뒤에서 매화와 태산이의 반응을 살피겠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기색이 보이면 즉시 끌어내야 해. 민우는 긴장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철문을 열었다. 매화와 태산이는 그들의 행동을 눈치챘는지 이미 문 앞에 나와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낯선 이들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민우가 담요에 쌓인 한결이를 문 안쪽으로 들여보내는 순간 태산이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의 목에서는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곧이어 맹렬한 기세로 컹컹 짖기 시작했다. 그의 우렁찬 짖음은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거대한 맹수를 향한 선전포고 같았다. 이거 보세요. 박 반장님 역시 위험합니다. 민우가 겁에 질려 외쳤다. 그의 심장은 마치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태산이의 맹렬한 기세는 마치 한결이를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했다. 박상현 역시 긴장으로 손에 땀을 쥐었다. 그는 한결이를 재빨리 다시 끌어내려 했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태산이의 뒤에 있던 매화가 조용히 걸어나와 그의 옆구리를 툭 치며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태산이를 향한 경고였다. 태산이는 아내의 행동에 잠시 당황한 듯 짖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매화는 남편을 한번 흘겨본 후 담요에 쌓인 작은 생명체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행동은 태산이의 맹렬한 기세와는 대조적으로 한없이 부드럽고 우아했다. 민우와 박상현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매화는 한결이에게 코를 가져다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낯선 맹수의 냄새와 자신의 소변 냄새가 뒤섞인 미묘한 냄새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선 미세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매화는 한결이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본능과 이성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는 듯했다. 그리고 잠시 후 매화는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혀를 내밀어 한결이의 온몸을 핥아주기 시작했다. 그 행위는 단순히 냄새를 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미가 새끼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애정과 보살핌의 표현이었다. 매화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가 한결이의 차가웠던 몸에 닿자 한결이는 마치 안심이라도 한 듯 미약하게 끙끙거리던 울음소리를 멈추고 품에 파고들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민우와 박상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민우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박 반장님, 기적입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상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도 안도감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위험한 도박에서 승리했다. 그것도 인간의 계획이나 개입이 아닌 순수한 모성 본능의 힘으로. 한편 태산이의 태도도 급변했다. 매화가 한결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하자 그의 맹렬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마치 이제 이 아이는 내 가족이다 라고 선포하려는 듯 매화와 한결이의 주위를 빙빙 돌며 외부의 위협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태산의 눈빛은 더 이상 침입자를 향한 적개심이 아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향한 굳건한 부성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여 한결이의 존재를 포함시키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매화는 한결이를 품에 안고 따뜻한 털로 감싸주었다. 한결이는 차가운 인큐베이터 안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미의 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평온함과 안락함을 느꼈다. 그는 매화의 심장 박동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한 마리 아기 호랑이와 두 마리의 진돗개는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특별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들의 운명적인 첫 만남은 앞으로 벌어질 믿기 힘든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다. 매화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은 한결이의 작은 몸을 감싸고 세상의 모든 불안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었다. 차가운 인큐베이터의 유리벽 대신 어미개의 품에 안긴 그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을 느꼈다. 매화는 친자식과 다름없이 한결이를 보살폈다. 그녀의 혀는 한결이의 배변 활동을 돕는 유용한 도구이자 불안정한 호흡을 진정시키는 따스한 위로였다. 남편인 태산은 든든한 가장이 되어 그들을 지켰다. 그는 보금자리 주변을 쉴 새 없이 순찰하며 혹시라도 다가올지 모르는 위협을 경계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한결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검은 줄무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다른 강아지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사랑하는 엄마 매화와 아빠 태산, 그리고 자신을 보살펴주는 사육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매화와 태산이의 막내 아들에 맞춰져 있었다. 그는 매일매일 개로서의 삶을 배우는 것으로 하루를 채워갔다. 사육사들이 특수 제작한 호랑이용 분유를 젖병으로 먹을 때면 매화는 항상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결이가 분유를 잘 삼키는지, 혹시라도 불편하지는 않은지 노심초사하며 그의 몸을 핥아주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보통의 어미개들은 모유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새끼를 경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매화의 모성애는 그런 사소한 차이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그녀에게 한결이는 그저 배고파서 젖병을 물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기일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한결이가 조금씩 걷기 시작하자 그의 차에 대기 수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배운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아빠 태산이 사육사를 향해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한결이는 자신의 길고 뻣뻣한 꼬리를 어색하게 좌우로 흔들어 보려고 했다. 하지만 호랑이의 꼬리는 균형을 잡는 용도이지 개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기관이 아니었기에 그 모습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마치 긴 막대기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빠와 같은 기쁨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열망이 가득했다. 태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꼬리를 더 크게 흔들어 보였다. 하지만 한결이가 가장 어려워했던 것은 짖는 법이었다. 매화와 태산은 낯선 사람이 다가오거나 위협을 느끼면 맹렬하게 짖으며 가족을 지켰다. 한결이는 그 소리가 가족의 경고음이자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언어라고 생각했다. 그도 아빠처럼 짖고 싶었다. 태산과 매화가 외부인을 향해 멍멍하고 짖을 때마다 한결이는 작은 입을 벌리고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내보았다. 하지만 그의 작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애영 혹은 크르르릉거리는 고양이과의 특유의 소리뿐이었다. 그러면 태산은 마치 아들아,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가르치려는 듯 더 큰 소리로 짖어 보였고 한결이는 더욱 필사적으로 그 소리를 흉내내려고 노력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놀이 시간은 이 특별한 가족의 유대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한결이는 아직 힘 조절이 서툰 거대한 앞발로 매화와 태산을 툭툭 건드렸다. 비록 발톱을 숨기고 장난치는 것이었지만 그의 손바닥은 이미 진돗개들의 머리보다 컸다. 그럴 때마다 태산은 아들이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놀이 규칙을 가르쳤고 매화는 그런 부자지간에서 함께 뒹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한결이는 개들의 놀이 방식인 플레이바우, 즉 엉덩이를 치켜들고 상체를 낮추는 자세를 완벽하게 습득했다. 그는 이 자세를 통해 나랑 놀자는 신호를 보냈고 그의 거대한 몸이 작은 개들을 향해 진심으로 놀자고 조르는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사육사들은 매일 아침 그들의 우리를 찾아와 이 기묘한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과학적인 호기심과 함께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본능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을 그들은 매일 목격하고 있었다. 최민우 사육사는 한결이가 태어났을 때의 작고 연약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감격에 젖었다. 단 1kg 남짓했던 작은 생명체가 이제는 튼튼한 다리로 뛰어다니고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그가 느꼈던 절망과 무력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한결이는 완벽하게 자신이 진돗개라고 믿고 있었다. 자신의 거울에 비친 줄무늬 모습도 자신을 보러 온 관람객들의 수군거림도 한결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사랑하는 엄마 매화와 아빠 태산, 그리고 자신을 돌봐주는 사육사들 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태산의 품에 머리를 파묻고 매화의 옆구리에 기대어 단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한결이의 몸은 그의 정체성을 배반하며 무섭게 자라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보다 몇 배는 더 커졌다. 그의 뼈는 더욱 굵어졌고 근육은 단단해졌으며 작은 강아지였던 아들은 이제 어엿한 청소년 호랑이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장난처럼 느껴졌던 앞발 공격이 이제는 태산과 매화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함께 잠을 잘 때도 한결이가 뒤척이기만 해도 작은 체구의 매화가 깔릴 위험이 있었다. 사육사들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결이가 진심으로 매화와 태산을 사랑하고 그들을 부모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개처럼 자랐다 해도 한결이의 유전자 속에는 수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시베리아 호랑이의 야생 본능이 새겨져 있었다. 언젠가는 그 본능이 깨어날 것이고 만약 그때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계절은 몇 번 바뀌고 한결이의 몸은 그의 정체성을 배반하며 무섭게 자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매화의 품에 쏙 들어오던 작고 연약한 새끼 호랑이가 아니었다. 몇 달 만에 그의 몸집은 자신을 키워준 부모인 매화와 태산이보다 두세 배는 더 커졌다. 단단해진 근육, 굵어진 뼈, 그리고 발톱을 숨기고 있을 때조차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발바닥은 그가 더 이상 개가 아니라 본능적인 힘을 가진 맹수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황금빛 털에 선명하게 새겨진 검은 줄무늬는 보는 이들에게 경외감과 함께 묘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가족의 놀이 시간은 더 이상 순수한 즐거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힘의 불균형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았다. 한결이는 여전히 엉덩이를 치켜들고 상체를 낮추는 플레이바우 자세를 취하며 놀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의 거대한 몸집과 제어되지 않는 힘은 매화와 태산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장난으로 휘두르는 앞발 공격에도 매화와 태산은 휘청거렸고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들의 눈에는 예전의 활기찬 장난기가 사라지고 대신 경계심과 미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태산은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깊은 혼란을 느꼈다. 그는 한결이의 몸짓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이전에는 아들의 장난스러운 공격을 너그러이 받아주었지만 이제는 놀이의 규칙을 벗어나는 순간마다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경고했다. 태산의 으르렁거림은 아들을 향한 화가 아니라 이 아이가 혹시나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태산은 본능적으로 한결이의 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육사들도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최민우 사육사는 한결이의 행동을 매일 기록했고 보고서에는 맹수 본능의 발현 가능성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점점 더 자주 등장했다. 그들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동화 같은 이야기에 차가운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모두가 그들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바랐지만 한결이의 성장은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의 불안이 현실이 되는 사건이 터졌다. 그날 오후 사육사들은 평소처럼 태산과 매화에게는 건사료를, 한결이에게는 특별히 조제된 분유를 주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맹수사에 문제가 생겨
사육사들은 미처 한결이의 분유를 챙겨주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맹수들의 식단에 맞춰 생닭 한 마리를 우리 안에 던져주었다. 그들은 그날따라 정신이 없어서 매화와 태산이가 먼저 생닭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한결이는 그들의 식사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다. 생닭이 땅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우리 안에 퍼져나갔다. 태산과 매화가 먼저 닭에게 달려들어 뜯기 시작했다. 한결이는 그 모습을 보고 평소처럼 그저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순수하고 장난기 넘치는 평소의 눈빛과 다름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코가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비릿한 피 냄새가 그의 뇌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본능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순하고 부드러웠던 눈빛 대신 날카롭고 번뜩이는 포식자의 눈빛이 번개처럼 섬광을 일으켰다. 한결이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신음과 함께 으르렁거리며 몸을 낮게 웅크렸다. 그의 시선은 오직 매화가 물고 있는 생닭에 고정되어 있었다. 태산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다. 그는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며 매화의 앞을 막아섰다. 매화는 아들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방어적으로 으르렁거리며 한결이에게 경고를 보냈다. 그 순간 한결이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하나는 엄마라고 외치는 순수한 사랑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먹이라고 속삭이는 원초적인 본능의 목소리였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눈빛은 다시 순수한 한결이의 눈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웅크린 채 경계 자세를 풀지 못했다. 그는 으르렁거리는 태산과 매화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고 그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결이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은 후 천천히 웅크렸던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다시 순수하고 선량하게 빛났다. 그는 마치 엄마, 아빠, 미안해요 라고 말하려는 듯이 매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매화는 아들의 행동에 안심하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었다. 태산 역시 경계를 풀고 한결이에게 다가가 몸을 비볐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섬광을 목격한 사육사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한결이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생닭 사건 이후 동물원 사람들은 한결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이전과 같은 순수한 흐뭇함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을 짙게 드리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기적의 장을 넘어 비극의 전주가 드리워진 현실의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생닭 사건 이후 동물원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한결이와 진돗개 가족을 바라보는 사육사들의 눈빛에는 이전과 같은 순수한 흐뭇함과 더불어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날의 일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키며 모두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한결이는 여전히 매화의 곁에 찰싹붙어 잠이 들었고 태산의 뒤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유리벽이 생긴 듯했다. 그 누구도 먼저 깨뜨리고 싶지 않은 위태로운 벽이었다. 한결이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거대해졌다. 이제 그는 다 자란 암사자만큼이나 컸고 그의 앞발은 성인 남성의 얼굴보다 거대했다. 장난으로 휘두르는 손바닥에도 매화와 태산은 휘청거렸다. 놀이는 더 이상 순수한 즐거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의 불균형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았다. 특히 호랑이 특유의 사냥놀이 방식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개들의 놀이가 서로 쫓고 뒹구는 수평적인 관계의 표현이라면 호랑이의 놀이는 명백한 사냥 연습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한결이는 몸을 낮게 땅에 붙인 채 소리 없이 태산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태산의 목덜미에 고정되어 있었고 꼬리끝만 살짝 파르르 떨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맹수의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번개처럼 튀어올라 거대한 몸으로 태산을 덮쳤다. 물론 한결이는 발톱을 숨겼고 물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저 아빠와 노는 것이었겠지만 본능은 그의 몸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다. 묵직한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나뒹군 태산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한결이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놀이의 일부가 아닌 진심이 담긴 경고였다. 선을 넘지 마라. 한결이는 아빠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저 예전처럼 놀고 싶었을 뿐인데 왜 아빠가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사이를 중재한 것은 언제나처럼 엄마 매화였다. 그녀는 아들과 남편 사이를 막아서며 둘을 번갈아 핥아주며 상황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런 매화의 눈빛에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다. 자신의 품에서 태어난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 역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기묘한 일도 벌어졌다. 한결이는 가끔 매화와 태산을 보며 코로 푸후 하는 이상한 소리를 냈다. 이것은 호랑이가 친밀감과 만족감을 표시할 때 내는 프러스텐이라는 소리였다.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표범 속에 속하는 동물들만 낼 수 있는 독특한 소통 방식이었다. 한결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지만 개과 동물인 매화와 태산에게 그 소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바람 소리거나 혹은 미지의 경고음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들은 꼬리를 흔들고 짖으며 소통했지만 한결이는 점점 더 호랑이만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육사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었다. 그들은 국내외 동물 행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이 비관적이었다. 마우 드물고 감동적인 사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야생 본능은 교육이나 학습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성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가 오면 영역과 서열에 대한 본능이 폭발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진돗개 부부를 자신보다 아래 서열로 인식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의 냉정한 분석은 사육사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은 한결이가 매화와 태산을 해치는 끔찍한 상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다. 사육사가 우리를 청소하기 위해 잠시 들어왔을 때 천둥 소리에 놀란 한결이가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거대한 몸을 이리저리 부딪히며 불안하게 포효하기 시작했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매화가 다가가 몸을 핥으려던 순간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던 한결이는 자기도 모르게 앞발을 휘둘렀다. 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매화의 몸이 옆으로 나뒹굴어졌다. 비명소리를 들은 태산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한결이의 앞을 막아서며 맹렬하게 지저댔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한결이는 땅에 쓰러져 낑낑거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쳤다. 다행히 매화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이 사건은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고가 되었다. 한결이는 고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놀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이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더 이상은 기적이나 사랑의 힘에 기댈 수 없었다. 사육사들은 밤늦게까지 회의를 계속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책상을 내리치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단 하나였다. 이별시켜야 한다. 그것은 한결이를 위한 일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평생을 헌신한 매화와 태산이의 안전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동화 같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가장 슬픈 페이지를 향해 넘어가고 있었다. 결정의 밤이 지나고 동물원에는 무겁고 축축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치 곧 닥쳐올 슬픔을 예고하는 새벽 안개처럼. 그 침묵은 모든 사육사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한결이와 매화 태산 부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지난 1년여간 기적과도 같은 사랑을 보여준 한 가족을 강제로 해체하는 잔인한 행위이기도 했다. 사육사들은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가올 이별을 준비할 뿐이었다. 작전명은 한결이의 독립.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그 이면에는 가슴 아픈 이별이 숨어 있었다. 계획은 최대한 조심스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결이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는 기존의 진돗가에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쾌적했다. 높은 나무와 작은 연못, 호랑이의 습성을 고려한 은신처까지 갖춘, 그야말로 호랑이를 위한 완벽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가족의 온기가 없었다. 사육사들은 한결이가 좋아하던 장난감들을 새 우리에 미리 옮겨두었다. 조금이라도 낯선 환경에 빨리 적응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그들 스스로도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위안인지 알고 있었다. 이별의 날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눈부시게 푸르렀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결이는 평소처럼 일어나 엄마 매화의 얼굴을 핥고 아빠 태산에게 장난을 걸며 하루를 시작했다. 매화와 태산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공기 중에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과 슬픔의 냄새를 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집요하게 한결이의 곁에 머물렀다. 마치 잠시라도 떨어지면 영영 보지 못할 사람처럼. 그들은 온몸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오후가 되자 작전이 시작되었다. 한결이가 가장 신뢰하는 박상현 반장이 그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특식을 들고 나타났다. 한결이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물론 개처럼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박 반장을 따랐다.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도 그저 새로운 산책 코스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 사이 다른 사육사들이 매화와 태산이의 시선을 끌며 잠시 그들을 붙잡아 두었다. 한결이가 진돗개 우리와 새호랑이 우리를 잇는 연결 통로로 들어서는 순간, 박상현 반장은 애써 눈물을 삼키며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결이가 새 우리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 등 뒤에서 차갑고 육중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쾅 하는 소리는 단순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비정한 소리였다. 한결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을 따라올 줄 알았던 엄마와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눈앞에는 차가운 쇠창살만이 가로막고 있었다. 혼란, 그것이 한결이의 첫 번째 감정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문을 앞발로 긁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거,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이 장난은 재미없어요.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잠시 후 저편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매화와 태산이가 아들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자 한결이의 혼란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과 떨어지게 된 것이다. 한결이는 있는 힘껏 포효하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개처럼 자란 아기 호랑이가 내는 어설픈 소리가 아니었다. 세상의 전부였던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 맹수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었다. 그 울음소리는 동물원 전체에 울려 퍼졌고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다. 매화와 태산의 슬픔은 더욱 처참했다. 매화는 쇠창살 틈으로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 아들에게 가려고 앞발로 땅을 파헤치다 발톱이 모두 빠져 피투성이가 되었다. 태산은 평생 보여준 적 없는 맹렬함으로 지저대며 철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분노인 동시에 애원이었다. 우리 아들을 돌려주세요. 제발. 사육사들은 차마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쏟았다. 그들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지만 결코 올바르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날 이후 동물원의 시간은 슬픔 속에서 멈춰버렸다. 3번의 가을이 지나고 한결이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어린 새끼 호랑이가 아니었다. 그의 몸은 압도적인 크기와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고 뼈대는 견고했으며 단단하고 굵은 다리는 한 번의 도약으로 몇 미터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으며 온몸을 휘감은 검은 줄무늬는 그를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보이게 했다. 그는 완벽한 시베리아 호랑이의 위용을 갖추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3살 빼기 어린아이처럼 외롭고 쓸쓸했다. 한결이는 넓고 쾌적한 자신의 우리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동물원 측은 그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른 호랑이들을 가까이에 배치하고 짝짓기를 시도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한결이는 다른 호랑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맹수들의 영역 싸움이나 구애의 몸짓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동족들은 그저 낯설고 위협적인 존재들일 뿐이었다. 그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대신 하루 종일 자신의 우리 한쪽 구석에 앉아 진돗개 우리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이제 철조망과 울창한 숲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삶은 마치 반복되는 흑백 영화처럼 무미건조했다. 먹고, 자고, 걷고, 다시 멍하니 앉아있는 것. 한결이의 세계에는 더 이상 활기 넘치는 장난도, 따뜻한 위로도, 그를 지켜보는 사랑스러운 눈빛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혼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엄마 아빠와 떨어진 채 살아야 하는지, 왜 그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지, 그 모든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 밤 바람결에 실려오는 그리움의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흐느낄 뿐이었다. 그의 울음은 더 이상 어린 새끼의 낑낑거림이 아닌 맹수들의 울음소리보다 더욱 비통하고 처절한 소리였다. 사육사들은 한결이의 상태를 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의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다. 가장 심각한 것은 먹이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싱싱한 소고기나 닭고기, 심지어 그가 어릴 적 좋아했던 간식까지. 그들은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한결이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몇 번 냄새를 맡을 뿐. 곧 흥미를 잃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눈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상실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빛나는 털은 윤기를 잃었고 근육질의 몸은 서서히 야위어갔다. 사육사 최민호는 한결이의 상태를 지켜보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에 동참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매일 밤 한결이의 우리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한결아, 미안해. 이건 너와 매화, 태산이를 위한 선택이었어. 언젠가는 너도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하지만 한결이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단지 가족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만이 존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매일 밤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엄마 매화가 내 털을 핥아주던 그 따뜻한 감촉, 아빠 태산이 나랑 놀아주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던 소리, 내가 엉덩이를 치켜들고 놀자고 조를 때 그들이 흔들던 꼬리의 움직임, 행복했던 기억들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맹수로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직 개로서의 삶을 갈망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여전히 태산과 매화의 작은 아들이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자 한결이는 결국 몸져눕게 되었다. 아무런 신체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져 갔다. 동물원 측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내 최고의 수의사들을 모두 불렀다. 그들은 온갖 검사를 다 해보았지만 한결이의 병명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의 몸은 건강했지만 생명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긴 회의 끝에 한 노인 수의사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상사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수의사는 한결이의 눈을 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생긴 극심한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감정이 더 치명적입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한결이의 병명이 상사병이라니. 모두는 그들의 결정이 한결이에게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닫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한결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위험한 도박을 감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미 성체 호랑이가 된 한결이는 과연 자신의 부모를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본능에 따라 그들을 공격할까? 모두의 마음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결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먹이를 거부한 지 한 달이 넘자 그의 거대한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야위어갔다. 윤기 나던 털은 푸석푸석해졌고 힘겹게 숨을 쉬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맹수의 왕이라기보다는 꺼져가는 불꽃에 가까웠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서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저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누인 채 간혹 미약한 끙끙거리는 소리만을 낼 뿐이었다. 그의 생명력은 마치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서울대공원 원장 이대호는 국내 최고의 수의사들을 모두 소집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최첨단 의료 장비를 동원해 한결이의 몸을 정밀하게 검사했다. 피를 뽑아 성분을 분석하고 초음파로 장기를 살피고 X선 촬영을 통해 뼈와 근육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나 그 어떤 검사 결과도 그의 병명을 명확하게 밝혀주지 못했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다. 의학적으로 한결이는 건강한 호랑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민우 사육사가 울먹이며 절규했다.
그는 한결이의 야윈 모습을 볼 때마다 과거 그를 보며 가슴 아파했던 매화와 태산이의 모습이 떠올라 괴로웠다. 모든 전문가들은 침묵에 잠겼다. 그들은 수십 년간 수많은 동물들을 치료해왔지만 한결이처럼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들은 과학적인 지식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그때 회의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노년의 수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동물원 개장 초창기부터 이대호 원장과 함께 일하여온 베테랑이었다. 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수의학을 전공했지만 동물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한결이의 모습을 담은 모니터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병이 아닙니다. 상사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상사병이라니요. 한 젊은 수의사가 되물었다. 그에게는 상사병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네, 사랑하는 대상과 떨어져서 생긴 극심한 스트레스성 우울증입니다. 이 아이는 신체적인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의지를 잃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맛있는 음식을 줘도 소용없습니다. 이 아이의 영혼을 병들게 한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한결이는 절대 살아날 수 없을 겁니다. 노인 수의사의 말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그들은 한결이의 육체만 보았지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한결이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3년간 한결이가 혼자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의 눈물은 그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인 동시에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뼈아픈 후회였다.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한결이의 병명은 밝혀졌지만 해결책은 더욱 막막해 보였다. 그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 즉 매화와 태산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 하지만 한결이는 이제 야생 본능이 깨어난 거대한 성체 호랑이였다. 그런 맹수를 아무런 무방비 상태의 진돗개와 함께 두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결이는 이제 완전히 자랐습니다. 혹시라도 본능이 이성을 잃고 매화와 태산이를 해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그들의 나이를 보세요. 이제는 많이 늙고 힘이 약해졌단 말입니다. 한 사육사가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의 말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였다. 한결이의 생명은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화와 태산이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는 없었다. 그때 회의 내내 침묵하고 있던 박상현 반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고뇌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단호했다. 저도 압니다. 위험하다는 거. 하지만 원장님,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까? 이 아이는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갈라놓은 죄책감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한결이의 병은 사랑으로 생긴 병입니다. 사랑으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결이의 눈을 믿습니다. 매화와 태산이가 그를 키운 지난 세월을 믿습니다. 박상현의 목소리에는 절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들의 특별한 관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이 도박을 다시 한번 제안하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모두의 시선은 원장 이대회계로 향했다. 이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역시 박상현의 말에 동의했다. 과학과 이성이 실패한 지금 남은 것은 오직 희망과 믿음뿐이었다. 좋아, 박 반장. 자네 말대로 하세.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결이의 마지막 기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지막 기회일세.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마취총을 준비하고 최악의 상황에는 내가 직접 이대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동물원에는 그들이 사랑했던 새 생명을 위한 마지막 무대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적을 위한 무대였고 동시에 비극의 무대이기도 했다. 매화와 태산이는 늙고 병든 한결이를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한결이는 그들을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비가 내렸다. 멈추기를 반복하는 날씨였다. 회색빛 하늘 아래 동물원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결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도박인 재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결이의 우리와 매화 태산이의 우리가 맞닿아 있는 야외 공간에 특별한 울타리가 설치되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마취총을 든 사육사들이 사방에 배치되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희망과 함께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모두의 파멸을 부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매화와 태산이는 예전에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월의 흔적은 그들의 하얀 털에 노란빛을 더했고 움직임은 느려졌으며 눈빛에는 깊은 삶의 연륜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존재를 잃고 난 후 삶의 활력을 잃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는 사육사들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이별의 아픔을 다시 겪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사육사들은 매화와 태산이를 조심스럽게 그들이 살던 우리에서 나와 통로로 유도했다. 그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마침내 그들이 재회의 무대가 마련된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멀리서 앙상하게 마른 몸을 한 채 누워있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보였다. 그것은 바로 한결이었다. 그의 모습은 예전의 늠름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몸집은 여전히 태산과 매화의 몇 배는 더 거대했다. 태산과 매화는 본능적으로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다. 그들의 심장은 공포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아들 한결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압도적인 크기와 힘을 가진 본능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맹수였다. 태산은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매화의 앞을 가로막고 경계태세를 취했다. 매화 역시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이 느낀 공포는 사랑의 기억보다 강렬했다. 한편 한결이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겨우 눈을 떴다. 그의 시야는 흐릿했다. 그의 눈앞에는 두 마리의 개가 서 있었다. 그들은 낯선 개들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미약한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사육사들은 이 순간이 바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곧바로 마취총을 겨누고 발사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때 박상현 반장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손을 들었다. 잠시만요.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두의 심장 박동 소리보다 작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한결이의 눈을 믿었다. 그들의 사랑을 믿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한결이가 미약하게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 중에는 낯선 냄새 대신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매화와 태산이의 냄새,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와 아빠의 냄새였다.
그 냄새는 그의 뇌를 관통하여 그의 영혼에 깊이 박혀있던 그리움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매화가 한결이를 보며 슬프고 애절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한결이가 어린 시절 매화의 품에 안겨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그 순간 한결이의 눈빛이 변했다. 공허하고 슬픔에 가득했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힘겹게 웅크렸던 몸을 일으키려 했다. 크르르릉 하는 위협적인 소리 대신 그의 목구멍에서는 낮고 깊은 독특한 진동음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호랑이가 친밀감을 표시할 때 내는 소리인 프러스텐이었다. 그것은 한결이가 자신의 엄마와 아빠를 완벽하게 인식했다는 증거였다. 한결이는 온몸의 기력을 끌어모아 힘겹게 매화와 태산이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에게 다가가는 아들처럼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매화와 태산이는 아들의 달라진 눈빛과 냄새, 그리고 소리를 느끼자 본능적인 공포를 이겨내고 꼬리를 살짝 흔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들의 모습을 알아본 것이다. 한결이는 먼저 매화의 얼굴에 코를 비비며 핥아주었다. 매화는 기쁨에 겨운 눈물과 함께 아들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그리고 태산은 아들의 거대한 몸에 자신의 몸을 비비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부성애의 표현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육사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기적이었다. 사랑의 힘이 본능을 이겨낸 기적. 그들은 한결이를 갈라놓았던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한결이는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는 엄마 매화와 아빠 태산의 몸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생애 최고의 평온을 느꼈다. 그날 밤 동물원에는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와 두 마리 개의 조용한 숨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다. 그들은 마침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다. 매화와 태산이와의 재회는 기적 그 자체였다. 죽어가던 한결이의 몸은 밤사이 거짓말처럼 활력을 되찾았다. 오랜 시간 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그는 다음 날 아침 사육사들이 가져다 준 싱싱한 소고기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의 식사량은 이전에 왕성했던 때보다 더 많아졌고 그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그의 몸이 서서히 회복되는 동안 매화와 태산이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매화는 따뜻한 혀로 아들의 몸을 핥아주었고 태산이는 거대한 아들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비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한결이는 예전처럼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호랑이처럼 빠르고 맹렬했지만 그에게는 가족을 해치려는 본능적인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엄마와 아빠가 좋아했던 놀이인 플레이바우 자세를 취하며 장난을 걸었고 매화와 태산이는 그들의 아들이 보낸 신의 꼬리를 흔들며 화답했다. 그는 이제 맹수의 육체와 개의 영혼을 동시에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의 내면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사랑은 그의 야생 본능을 완벽하게 길들이고 있었다. 한결이의 극적인 회복에 사육사들은 안도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그들은 이제 한결이를 다시 분리시킬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성체 호랑이와 노쇠한 진돗개 두 마리를 한 우리에 두는 것은 여전히 위험한 일이었다. 동물원 원장 이대호와 박상현 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과학적인 해법도 상식적인 해법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결국 사랑과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것은 한결이와 매화, 태산이만을 위한 특별한 우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호랑이의 습성을 고려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그들의 안전을 위해 호랑이가 매화와 태산이에게 의도치 않은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마치 하나의 작은 숲처럼 만들어졌다. 높은 나무와 작은 바위들이 어우러져 한결이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한편으로는 매화와 태산이가 한결이의 시야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작은 동굴과 분리된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 공간들은 튼튼한 유리벽과 철조망으로 구분되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냄새와 소리를 언제든 공유할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분리된 공간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집으로 보였다. 그 후 한결이와 매화, 태산이는 그들의 새로운 집에서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다. 한결이는 자신의 새로운 영역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매화와 태산이는 그들의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매일 아침 사육사들은 그들의 우리를 찾아와 기적과도 같은 이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나 본능적인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사랑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위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매화와 태산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완벽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평화롭게 잠들었다. 한결이는 그의 엄마 아빠를 잃은 슬픔에 잠시 절망했지만 그는 더 이상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의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늠름한 호랑이였다. 그는 그가 지닌 맹수의 힘을 오직 그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길들였다. 한결이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고, 혈연이라는 굴레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인류에게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감정이 이성과 본능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했다.